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게 되면서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이렇게 앞에 관객분들이 앉아 계시니까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지금 심장이 귀에 옆에서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네, 오늘 구구절절 이달의 책 추천 드리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현병 당사자의 가족으로 깜깜한 터널을 먼저 걸어오신 후, 이제 같은 길에 놓인 이들을 위로하고자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 저희 이제 윤서 작가님의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 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늘의 특별한 손님 윤서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책을 쓴 윤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더운 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특별히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누실 책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의 발문으로 쓴 문장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발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야기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계속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걸 거듭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좀 이름이 어려워요. 술라이커 저우아드라는 미국 여성이 쓴 책인데요. 이 여성이 20대 젊은 나이에 혈액암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병 과정과 또 그 투병 과정에서 반려견과 개조한 버스를 타고 미국을 횡단해요. 아픈 와중에도.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병을 가지고도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용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처럼 그 용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작가님의 용기가 그래서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용기와 또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작가님의 용기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분들, 당사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북토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는 작가님의 아드님이신 나무 씨가 2008년 2월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가족분들의 돌봄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 제목을 딱 들었을 때, 그 나무 씨의 조현병 증상 때문에 나무 씨의 세계가 조각났다라고 표현을 한 건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저처럼 이해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작가님 이 책을 제목을 짓게 된 과정과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책 제목을 좀 더 잘 정했어야 됐나 봐요. 사실 이제 조각난 세계라는 표현이 좀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각난 세계는 그 조현병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와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 그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태롭지만 나름의 세계를 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 표지를 보시면, 네, 이렇게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난 세계를 조심스럽게 쌓아간다. 또
지금 보시면 흔들리지만 균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예,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무는 환청, 망상,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도 자신의 취향과 자질을 잃지 않으며 고유한 세계를 쌓아왔다. 조각난 세계를 살면서 유일무이한 자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좀 특별하고 좀 다른,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청년, 나무의 서른은 그냥 오지 않았다. 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주 크게 오해를 할 뻔했네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 표지에 있는 그림들의 도형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씨가 이 조각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또 그 과정에 나무 씨와 또 가족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들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나무 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작가님과 나무 씨가 출연하셨던 영상이라던가 책 속의 이제 최근의 에피소드를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때때로는 시끌벅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좀 평안하고 또 무리 없이 일상을 지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일상을 찾기까지 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무 씨를 대신하여 쓰셨던 28은 그냥 오지 않았다. 그것은 상상 이상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가님? 네. 사실 저희가 지나온 18년을 짧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화 상태에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발병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던 그해 겨울방학. 그러니까 2월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2008년 2월 4일.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이제 집에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집 밖에 엄마 아빠를 해치는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떤다는 게 저희가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떤 불안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저희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 뭐 처음에는 바로 그 2월 4일 그 다음날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고요. 뭐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의원에도 갔고, 최면술을 한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동네 정신과 병원을 거쳐, 소아정신과 전문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요. 네,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입퇴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맞는 약을 찾고 그러는 과정이 3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고 또 다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완화 상태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책을 보면은 그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가족분들과 나무 씨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 씨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당사자 가족분들은 그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라고 다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또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질환이나 약물 또 이렇게 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작가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8년 전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때고 또 약이나 이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제약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나무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기 전에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혹시 어떠셨나요? 천만에요. 사실 저는 조현병이라는 질병이 우리 가족에게 제 인생에 올 거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가까운 분도 없었고 저희 뭐 가족 중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이 2008년 2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조현병을 만났고 그때부터 조현병과 뜨거운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처음 이렇게 경험하시는 상황 때문에 되게 진짜 어디서부터 또 어떤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전문가보다 더 이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실 수 있으셨던 건가요? 이렇게까지 된다기보다는 어떻게라고 물어보시면 드릴 수 있는 답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였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이이고, 또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기보다 어쨌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왔고, 그 생명이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도와줘야 되는 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저희를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게 얻으셨던 경험으로 얻으신 이 정보, 사랑으로 얻으신 정보를 책에 풀어 써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나무 씨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씨가 처음 입원을 하러 가셨을 때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입원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나무 씨를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가족분들이 오랫동안 대학로를 함께 걸으셨던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입원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어쩌면은 이 병원 앞까지 가서 기다린다라는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또 입원 치료 후에도 나무 씨가 좀 안정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고 잘 지내시게 될 때까지 시행착오들도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치료 과정을 유지해야 하고 또 때로는 위급 상황일 때는 입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당사자분들과 가족들 또는 저희 이렇게 실무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치료의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치료의 원칙이라고 물어보시면 어쨌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어린 나이에 발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입원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보호병동에 입원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증상이 심각했고 너무나 매일매일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급성으로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호병동에 입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입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입원의 목적. 입원의 목적은 1번 나아지려고. 2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그 두 가지다. 그래서 입원의 목적을 증상이 발현되어 있는 상태고 어린아이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은 계속 트라우마가 있죠. 있지만 아이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지고 대학로를 계속 여러 바퀴를 돌아요. 근데 나무 씨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저한테 지적을 했어요. 본인은 이번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판을 내면 이거는 수정을 해달라.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입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입원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트라우마를 옅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병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 아무리 증상이 발현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역사회 이렇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던 기간에 있었을 때 잘 지내시던 회원분이 갑자기 증상 악화로 입원을 하시게 되셨던 상황들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와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친했기 때문에 되게 호의적이셨던 분이셨는데 막상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권유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때로는 이렇게 위협적인 언행도 하실 때 저는 도와드릴 마음이었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입원을 최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이렇게 죄책감도 좀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랬었지만 또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나오신 이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또 다시 잘 지내보시려고 적응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좀 입원을 권유드리고 기다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족과 이 치료진은 또 다른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그 회원분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또 의사나 이런 치료 지역사회에 있는 실무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치료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8년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료진을 만났겠죠. 게다가 이제 소아 시기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소아 정신과 의사분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어머니 솔직히 제가 의사생활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나무씨 치료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료진도 만났고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료진 정보를 찾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의료진이 정해지면 그때는 의료진을 신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해야 나무도 의료진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보다는 못하잖아요. 약물에 대한 정보라든가 치료법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의료진, 당사자 이렇게 해서 정말 2인 삼각경기처럼 그때부터는 같이 우리가 이 마라톤 코스를 같이 뛴다라는 심정으로 서로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의료진과 저희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믿고 같이 동행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요. 네, 이제는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정말 많이 마주해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무 씨가 일본 유학을 했을 당시에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로 사는 것보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에 저나 우리 사회가 나무 씨와 나무 씨의 가족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혹시 나무 씨와 가족들을 가장 좀 힘들게 아프게 했던 사회적인 상황과 주변의 시선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나무가 탁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탁구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면 쫓겨나요. 또 검도 학원에 갑니다. 검도 학원에 가도 또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오래 입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 2달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보건교사는 아직 등교할 때가 아니다. 다시 병원에 가라. 나는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시고 특수교사도 정신장애 아동을 경험한 경우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특수교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어머니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인이 전시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인이 나무가 온 걸 보고 나무가 그림을 손댈까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 이제 경우라든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상처를 주죠.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왜 아이한테 약부터 먹여요? 상담 치료를 한다거나 다른 치료를 하지 왜 그렇게 약을 먹여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웃들한테 듣는다거나 그럴 때 정말 상처가 되죠. 이거를 조현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조현병이라는 질병을 커밍아웃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편견들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보면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저희를 힘들게 한 사람만 있었냐? 그건 아니고 사실 조건 없이 호혜를 해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가 견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편견 없이 또 다정함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사회가 살만한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이란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환상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 씨의 또 자립의 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또 이루어지셨을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마치 이제 나무 씨의 우당탕탕 도전기처럼 굉장히 장르를 넘나드시면서 많은 도전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무 씨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족분들 모두의 도전이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사례관리 아까 수행하던 기간에 있었을 때는 저희 회원분들이 뭘 이렇게 많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분들이 일상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저렇게 무리하다 또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막 말리는 게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무 씨의 도전을 바라보고 지지해 주셨는지도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실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 발달이 필요한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작은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는 어제 자전거 탄 것보다 조금 더 멀리 탔다. 그리고 오늘은 뭔가 본인이 찍은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보다 조금 더 멋지게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탁구를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쳤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이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본인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병원비보다는 훨씬 싸니까요. 예, 치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치료다. 아이가 탁구를 치고 싶다, 검도를 하고 싶다, 또 뭐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 컴퓨터 조립을 하고 싶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치료비, 입원비보다는 훨씬 싸다. 이 모든 것은 치료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만족감,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의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저희 모두에게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냥 사소하게 나 오늘 뭐 이거 해냈다 뭐 이렇게 하나씩 내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쉬운 방법이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자리에 오늘은 또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함께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돌봄이라고 하면 오롯이 좀 가족의 책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2024년에 발표했던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가족분들의 우울장애 유병률이나 자살 사고 역시도 다른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이 당사자와 오랜 기간 함께 서로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는 팁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팁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 질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병인지 뇌의 병인지. 그러니까 뇌의 병이잖아요. 네. 뇌의 병이고 이 병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병의 증상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병을 수용하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병을 알고 병을 수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거부할 수 없다면 도망칠 수 없다면 직면하는 거죠. 조현병을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 그래야지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알고 나서 이 병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뜨거운 시간을 지나서 이 병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병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암이나 다른 질병처럼 가족이 24시간 1, 2년 붙어 있는다고 나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돌보는 기간이 긴 질병이고 발병을 해서 사실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데 발병을 해서 평생 가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당사자도 가족도 건강한 거리두기를 해야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이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온 가족이 다 그 가족한테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밀착되면은 서로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선이 있고 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 삶이 각자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의 말처럼요. 그래서 아픈 자녀를 자립시키고 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방법도 궁금하고요. 우선은 나무 씨를
병을 가지고 있든 병을 가지고 있지 않든 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상과 이 인격을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저한테 뭐 좀 거친 말을 한다거나 거친 행동을 했을 때의 나무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저도 나무에 대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증상이지 라고 하고 증상과 인격을 계속 분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겪었을 때 잊으려고 해요. 그걸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담아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많은 상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와서 엄마 어제는 제가 죄송했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증상이 발현되는 그 상황에 이 당사자를 그 증상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요.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순간은 잊자. 이불 뒤집어 쓰고 자자. 자는 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좀 흘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예, 가족들은 특히 부모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제가 아까 건강한 거리두기 말씀드렸는데 조금 자꾸 흘려보내고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서 증상과 인격을 분리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과 나무 씨의 이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작가님 말고도 나무 씨에게는 이 어려운 과제를 함께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책 중간중간에도 나무 씨의 아버님과 동생분이 쓰신 글들이 있었는데요. 나무 씨가 일본에서 재발을 경험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우에노 공원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다짐하셨던 내용이 제풀에는 지치지도 꺾이지도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셨던 장면이라던가 또 동생분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나아지고 있다며 이제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난 후에 뭔가 이렇게 단단해진 가족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셨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 읽을 때 정말 거의 엉엉 오열하면서 울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가족분들의 역동 이런 관계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렵습니다. 네, 복잡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하고 딸과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희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누구 하나 삶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하지 않았고 그 많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파산하지 않았고 지금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넷은 생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대단하다. 서로 막 칭찬해주고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 잘 살았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저하고 남편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 동지 같은 관계이죠. 18년 동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입원을 해야 되나? 학교는 어떻게 하나? 뭐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탁구 학원에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친구이자 동지이고요. 저하고 딸은 서로 애틋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오빠가 발병했을 때 9살이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이후에 오빠의 질병과 어쨌든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생각하면 그때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쓰럽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딸은 또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서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빠와 딸은 사실 조금 서로 서운해하는 관계예요. 딸은
아빠에게 내가 더 약자인데 아빠는 너무 오빠 편이야 이런 게 있고요. 또 아빠는 너는 건강하잖아. 오빠를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런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런 서운한 관계인데 어쨌든 저희 넷은 서로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사과를 많이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일상을 같이 보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어떤 이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른 가족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지니지 않고 있고요. 세상 모든 가족이 그러하듯이 어떤 날은 사이가 좀 더 좋고 또 어떤 날은 투닥투닥 싸우고 서운하고 하는 관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또 서로를 보듬을 수 있고 같은 편에 설 수 있다라는 점도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희 가족이랑도 되게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책에서 나는 나와 조금 다른 이 사람의 세계를 알아갈 것이고 단어가 굶주리지 않도록 자꾸자꾸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여기 살고 있다고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책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저희 북토크 초반에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조현병은 질병이고 뇌병이고 그리고 조현병 환자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고 시민이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사라질 수 없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예, 없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는 조현병 환자를 마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그냥 어쩌다가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특별하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질병이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멘트여서 저 여기서 울 뻔했어요, 작가님. 작가님은 제가 이게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나무 씨가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서 혹시 지금 나무 씨가 도전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함께 도전하고 계신 과제들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은 조현병 당사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축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밖에 가지 않았지만, 예, 가서 2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축구 모임을 하는 거 새로운 도전이고요. 최근에는 뭔가 매일 해야 되는 루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싱을 배우겠다고 해서 복싱 한 지는 일주일 됐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는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조현병 가족과 당사자들이 교육을 듣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지금 3개월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저도 같이 가고요. 아빠도 같이 가고 나무 씨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새롭게 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멋있는 도전이라서 저희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표정에서 이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팀장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셨는데요. 팀장님이 이제 그 작가님과 나무 씨가 나오셨던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거기서 이제
내년도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여쭤봤을 때 사랑 이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 목표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유유. 여전히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여성분하고 연애는 전혀 아니고요. 예. 몇 번 동네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제 서로 또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예, 연애까지는 아닙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네, 올해 또 목표로 과제로 남겨둬야겠네요. 네, 지금 목표 두 가지죠. 하나는 바리스타 취업, 예, 하나는 연애. 그 두 가지가 지금 목표예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말고도 또 청취자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관객분들 대상으로 사전 질문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두 가지를 선정해 왔는데요. 이어서 Q&A 시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0520번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나무 씨의 잔존 증상이 궁금하고 어떤 접근법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잔존 증상은 불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불안한 증상이 있고 이 불안한 증상 때문에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요즘 새로 생긴 증상인데 손톱을 그렇게 뜯어요. 그래서 손톱을 뜯고 이제 손톱을 뜯으니까 불편하니까 또 뜯고 예, 그런 증상이 있어서 8월 달에 진료 갈 때는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이 불안하고 강박이 좀 있는데 근데 좋아진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불안할 때 좀 그 불안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증상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잔존 증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본인이 근데 조절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럴 때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문을 닫고 좀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런 시간에는 집에 TV라든가 이런 걸 다 끄고요. 조용하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혹은 이제 그러면은 8시가 되면 저녁 약을 먹거든요. 8시 저희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약이라고 안 하고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비타민을 먹고 잠들어요. 그 다음 날은 아주 또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방법으로 잘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또 질문 넘어가 보면 8278번님이 또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가족분들도 정신질환자와 함께 낙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도 그러한 연자 낙인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부당한 시선을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며 또 그 상황을 극복하셨던 경험이 있다면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연좌 낙인이라는 표현을 처음 봤어요.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나무가 조현병입니다라고 알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본인의 질병을 말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교사만 알고 그 외에는 알리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웃들에게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좀 불안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검도 학원에 갈 때
탁구 학원에 갈 때 뭐 조현병이다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고 나무가 그걸 절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연좌낙인이다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 다른 행동을 할 때, 예, 그럴 때,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탁구학원에서 전화와서 어머니 얘 데리고 가세요. 뭐, 검도학원에서 전화와서 그런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수교사가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사실 제일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무하고 나무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네 오빠 좀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저희 딸을 아이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안쓰러운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 작은 아이가 자기는 더 씩씩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한 척, 센 척, 하느라고 그 아이의 그 학창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한테는 일종의 연좌낙인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동네 지역사회에서 그 아픈 오빠를 둔 동생이 굉장히 따돌림 받고 괴롭힘 당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딸은 센 척하는 걸로 그거를 극복했고요. 예, 저와 남편이 좀 더 지역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저희는 좀 그걸 극복한 것 같아요. 예, 나무를 더 적극적으로 데리고 다니고 예, 그런 방식으로 자꾸 노출시키고 저희가 함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함께 이웃 모임에 간다거나 또 학교에 가서 뭐 학부모 총회도 적극적으로 참석도 하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 이제는 그 전에는 나무 씨가 원치 않아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나무 씨도 그렇고 작가님도 이렇게 좀 노출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나 아니면 좀 더 불편해진 상황들이 좀 있으실까요? 불편해진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안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불안한데요. 그 불안한 시간 말고는 굉장히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감각, 유머 감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는 재발을 통해서 병식이 완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없어도 저녁에 8시가 딱 되면 비타민을 챙겨 먹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빠지지 않고 지겹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겹다라고 말은 하지만 빠지지 않고 약을 챙겨 먹고 본인 생활을 본인이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그래서 동료 지원가로 교육도 100시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울 치료를 하고 본인이 병식을 완전히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촬영 제안을 받았을 때 실은 남편은 반대했어요. 아이 얼굴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앞으로 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굳이 얼굴을 노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나무가 하겠어요. 제가 좋아진 모습 보여주려고 글도 쓰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인쇄의 30%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출연료도 제 것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5만 원. 그래서 나무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하고 책을 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사자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윤서 작가님 아드님이에요? 나무 씨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일단 다 아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사람인 거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촬영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힘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아직은 나무 씨가 보지 못합니다.
자기 너무 떨린대요. 아직 못 보고, 근데 대신 제가 댓글을 읽어줬어요. 굉장히 응원하는 댓글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중엔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시간 거쳐서 지금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취업해서 잘 살고 있어요. 뭐 나무씨 화이팅 이런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댓글을 제가 다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힘이 됐나 봐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알아봅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앞에 떡볶이 가게에 가서 간식을 사 먹는데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혹시 유튜브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 맞는데요. 그래, 혹시 나무씨? 그러면서 촬영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힘이 된다. 알고 보니까 그 떡볶이 가게 사장님 아드님 같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그분이 40대인데 그분이 조현병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당사자가 잘 사는 모습을 얘기해줘서 보여줘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날 보너스로 튀김 1인분.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나무 씨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인정받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전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숨기기에 급급했던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드러내고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던 나무 씨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Q&A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해주신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나무 씨와 또 가족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190쪽에 있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경희대 정신의학과 하지연 선생님께서 190쪽을 다 복사해서 모든 당사자와 가족, 의료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분들께 다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190쪽을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으세요. 의료진을 믿고 의료진에게 질문하세요. 집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환자와의 약속은 되도록 지키세요. 그를 나무라거나 힐난하지 마세요. 그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증상을 보일 때는 논쟁하지 말고 자극하지 마세요. 그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돌보는 당신을 돌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좋아하는 것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를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동거해야 하는 조현병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마지막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